체스터턴 정통 오늘 54강 강도하겠습니다. 240쪽부터 합니다. 소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고정된 이상입니다. 이상이라는 단어가 앞에서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어떤 방향성을 가리키죠.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우리가 따라가야 될 방향, 꿈, 이런 거죠. 이정표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숲속을 지나는데, 좀 어두운 숲속, 밤 숲길을 지나는데, 어떤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방향 찾기 힘들잖아요. 나침반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현대 사상가들은 그 이상이 정하지 않는다. 이상 자체를 바꾼다는 겁니다. 낙관주의, 비관주의, 물질, 이거저거, 진화의 원리, 어떤 방향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성, 이런 것들이 예, 이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방향이 되는 거예요. 뇌과학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때에 따라서 늘 바뀌니까 세상을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바꿔내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체스터턴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진보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때는 그게 뚝 떨어질 때도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낸 다음에는 진보 낙관주의가 땅에 떨어졌겠죠. 지금 아, 아, 체스터턴이 이걸 이 글을 쓸 때 그 시대는 1910년 어간이니까 과학도 무지하게 발전하고 아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교육을 잘 시키고 계몽 잘 시키고 막스식으로 하면 이 가난 문제를 해결하면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된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근본적으로 모든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럴 수 없죠. 그거는 사실 현상을 그대로 분석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틀리겠습니까? 진화론 자체를 이건 가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이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 자기 삶을 바꿀 수도 없고 세상을 바꿀 수도 없다. 지난번 그 강도 후반부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른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그냥 쓴다고 하면서 난장이 날아와 갔다고 말이죠. 그 키 작은 그러한 시각으로만 세계를 보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그 당시 지성인들 네로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프로이트, 니체, 막스, 다윈 자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다윈이즘, 음, 그 인과율적 결정론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주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체스터턴이 볼 때 인간 세상을 진보시키기 이려면 실제적인 진보가 일어나려면 그 이상, 그 방향성이죠. 그게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고정된 이상이에요. 이데아가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고 확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런 말들은 뭐 설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뭐 우리들이 늘 들었던 그런 이야기니까요. 뭐 들었던 이야기라도 우리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그 어떤 차원에서 썼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잘 모르고 그런 말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주 좁은 영역에서만 그런 말을 사용할 수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말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그 글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뭐 글은 이제 우리가 알 만큼 다 알잖아요. 근데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가냐, 들어가지 못하냐 그런 겁니다.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라고 해도 좋고요. 뭐 아도나이, 엘로힘, 야훼,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 신 명칭이 있는데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비슷하잖아요. 누구나 쓰는 게. 사이비 이단들도 비슷한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그 쓰는 사람의 그 표상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이상이라고 할 때, 그 뭐 흔한 단어이긴 한데, 체스터턴이 어떤 뜻으로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고정된 이상이에요. 텍스트를 좀 볼까요? 따라서 진보가 지향하는 세상을 새롭게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개혁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반대하겠어요? 진보가 지향하는 이상이 첫 번째로 갖춰야 할 요건은 이상은 고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확고해야 된다는 얘기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저런 흔들리지 않는 이상은 기독교가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진 않아요. 휘슬러는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휘슬러. 휘슬러는 재빨리 모델을 스케치하던 화가였다. 아, 그렇군요. 그 빨리 그리는 그림이잖아요. 그런 그림을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뭐 커리커처를 그리는데, 그러면서도 빨리 그리는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가였다. 그가 설사 20장의 초상화를 찢어버렸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딱 찍고 마음에 안 들고 찍고 하니까. 그러나 그가 20번이나 위를 쳐다보았는데 그때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앉았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것이다. 적절한 비유입니다. 음. 마찬가지로 비교해서 말한다면 인류가 얼마나 자주 그 이상을 담는 일에 실패했는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뭐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뭐 인류까지 갈 필요 없이 개인 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이전의 실패가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류가 얼마나 자주 그 이상을 바꾸는가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럴 경우 모든 이전의 실패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 체스터턴이 계속 비판하는 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현대 사상이 아주 뛰어난 것처럼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것은 이상을 교체하는 거다. 아니, 그 카리커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딱 보고 그 사람을 그렸는데 또 그 다음에 또 그 사람 다시 그리려고 보니까 또 바뀌고 하는 거하고 비슷하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문이 생긴다. 어떻게 하면 화가가 자기 예술에 대해서 삶이 일종의 예술이죠. 자기 예술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러워하지 않고 문장이 뭐 이래. 불만족스러워하지 않고 그냥 만족스러워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화가가 자기 예술에 대해서 그림 그리는 거 그 자체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워하고 그 그림에 대해서는 계속 불만족스러워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제가 아무리 잘 그려보려고 하더라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그, 그래야 이제 자기의 그림이 괜찮아지죠. 근데 그 그림 자체, 그리는 것 자체에 그걸 불만스럽게 생각하면 그 뭐 예술가가 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일하는 것 자체에는 항상 만족스러워하되 그의 작품에 대해선 항상 불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초상화 화가가 모델을 창문 밖으로 내어 던지는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초상화를 창문 밖으로 내어 던지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문장이 좀 이상해요. 화가가 모델을 창문 밖으로 내어 던지는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조치. 이게 어떻게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조치예요? 창문 밖으로 던지는 게. 조금 이상하네. 번역이 잘못된가요? 초상화 화가가 모델을 창문 밖으로 내어 던지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데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하니까 문장이 이상합니다. 체스턴이 좀 역설적으로 어떤 걸 표현한 걸까요? 아니면 번역이 잘못된 걸까요? 모델을 창문 밖으로 내어 던지는 지나갑시다. 초상화는 자기가 그린 거니까 그건 불만스러워. 그러니까 버려도 돼. 근데 그 모델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엄격한 규율은 통치하는 일에 필요할 뿐 아니라 반역하는 일에 또 필요하다. 갑자기 엄격한 규율이 나오니까 그래 조금 이상하다 생각이 될 만해요. 엄격한 규율은 뭐 내어 던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건 잠깐 버려야 되니까. 근데 모델을 버리면 안 돼. 자기의 그림을 버려야 돼. 그 더 잘 그려야 되니까. 그냥 엄격한 규율입니다. 이런 일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반역하는 일에도 필요하다. 그렇게 나오네요.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1쪽이에요. 이처럼 고정되고 친숙한 이상은 모든 종류의 혁명에 필요하다. 고정되고 친숙한 이상. 고정됐다는 거는 앞에서 설명이 됐고요. 친숙하다는 건 화가가 똑같은 모델을 계속 보는 것처럼 점점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그 이상, 방향성, 이데아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모든 혁명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정되고 친숙한 이상. 그걸 자꾸 바꿔버리면 혁명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삶이 정말 새로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렇게 부단하게 혁명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이전 것은 다 지나가야 되죠. 그런 근본적인 혁명적인 삶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정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방향성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혁명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은 새로운 사상을 쫓아서는 서서히 행동하지만 옛 사상을 좇을 때는 재빠르게 행동할 것이다. 제가 이 문장 하나하나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예,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문장 하나하나에 다 담겨 있어서 그 흐름이 약간 확 들어오지 않을 수 있긴 합니다. 뭐 그래도 그건 이제 지나가도록 합시다. 만일 내가 근데 그 이런 거 일일이 문장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뭐 시간이 세워라 내워라 하고요. 꼭 필요한 거는 뭐 제가 모르는 건 물론 어쩔 수 없지만 음, 필요한 거는 또 설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그저 표류하거나 자취를 감추거나 진화하고 있다면 아마 무정부 상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 삶의 근원이 뭐지? 이런 게 계속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그렇죠. 뭐, 그 체스터튼의 설명을 빌리면 하나님 신앙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무조건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내 삶에 혁명이 일어나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지금 그 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인식하고 또 믿고 있느냐 하는 건 또 두 번째 문제예요. 아마 그렇게 됐고, 만면에 내가 소동을 일으킨다면 무언가 훌륭한 것을 도모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내가 그림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막 내던지고 막 소동을 일으키는 거죠. 이제 더 근원적인 것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것이 특정한 진보 학파들과 도덕적 진화론자들의 약점이다. 그들은 도덕을 지향하는 느린 움직임이 있어 왔다고. 즉 매년 또는 매 순간마다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윤리적 변동이 있어 왔다고 주장한다. 여기 너무 전문적인 분야 부분인데 뭐 대충 볼까요? 이 이론은 한 가지 큰 약점을 갖고 있다. 이 세상이 조금씩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약점이 있다. 그것은 정의를 지향하는 느린 움직임만 얘기할 뿐 빠른 움직임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느린 움직임과 빠른 움직임이라고 하는 그 표현의 차이가 뭔지 확 들어오진 않아요. 이 이론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어떤 사태는 본질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가요? 진정한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맨 윗줄 어, 진정한 특정한 진보 학파들과 특정한 진보 학파들 그것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
공산주의를 가리키는 건가? 특정한 진보학파들과 도덕적 진화론자들이 약점입니다. 그들은 도덕을 지향하는 느린 움직임, 느린 움직임에서 왔다. 근데 빠른 움직임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걸 얘기할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아니, 칼막스 유물론 같은 것들은 빠른 움직임이잖아요. 만약 세상을 폭력적으로라도 뒤엎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빠른 움직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할까요? 막 여기서는 칼막스의 공산주의 혁명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닌 것으로 보여요. 진화의 관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진화하는 거죠. 갑작스러운 진화는 없죠. 비약은 없어요. 우연한 뭐죠? 진화 용어로 얘기하면 우연성이 있긴 있으나 그래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점진적으로 진화가 되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있긴 하죠. 그러나 그것은 점진적인 진화에 포함되는 거죠. 어쩌면 또 그 돌연변이가 진화의 다 핵심일지도 몰라요. 이 이론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어떤 사태는 본질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현대 정신을 어, 거부하는 그런 움직임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뭐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를 분명히 하려면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게 낫겠다. 예를 드는군요. 맞아요. 자기도 설명을 하다가 뭔가 깔끔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저도 설교할 때 그렇습니다. 이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면 예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뭐 아주 분명하게 전달되면 예를 들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저도 지금 어, 빠른 움직임과 느린 움직임을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예, 그, 그 느낌이 확 오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예를 듭니다. 예를 들으면 예를 우리가 들으면 이해가 잘 되겠죠. 솔트시와 같은 이상주의적인 채식주의자들은 비건주의라고 그러죠. 비건. 요즘 그런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채식주의에 관해서도 뭐 이야기가 분분할 수 있어요. 채식주의자들은 더 이상 육류를 먹어서는 안 될 때가 도래했다고 말한다. 뭐 그전에는 그런 때가 없었죠. 어, 그 체질적으로 육식을 못하는 사람 빼고는 또 너무 가난해서 육식을 먹지 못한 때를 빼고서는 인류는 처음부터 육식을 했습니다. 그, 뭐 그렇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하니까요. 뭐예요? 무슨 동물이라고 하죠? 뭐 잡아먹는 동물들, 포식자, 들과 싸워야 돼요. 아주 참, 이게 뭐 한두 마디로 끊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채식주의자들은 이제 동물의 고통을 뭐 우리가 나몰라라 할 수 없게 된 때가 됐다. 네, 그런 주장인 거죠. 암암리에 그들은 한때는 육류를 먹는 것이 옳았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우유와 계란을 먹는 것도 잘못일 때가 올 것이라고.
아니, 극단적인 비건주의자들은 그렇습니다. 우유, 계란 안 먹죠. 우유는 마실 텐데. 그거를 이제 시사하고 있다. 아, 그때부터 그랬군요. 영국에서는요. 나는 여기서 무엇이 동물에게 동물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필요한 관점입니다. 그 동물을 기계 찍어내듯이 하고 있잖아요. 그 닭, 닭은 유난히 더 그렇습니다. 무엇이 동물에게 정의로운 것인가 하는 문제는 논의하지 않겠다. 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니까요. 다만 무엇이 정의로운 것이든 간에 주어진 조건 아래서 정의가 신속히 실현되어야 한다는 말만 하고 싶다. 신속히. 그 뜻이군요. 그러니까 그 채식주의자들은 어느 때가 되면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채식하는 게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의 배경에는 육식이 옳은 것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채식을 한 게 아니라 천천히 채식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동물 정의에 동물 복지에 옳은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는 좀 미뤄둔다고 하더라도 이 정의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느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그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채식터턴이 채식주의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242쪽으로 갑니다. 242쪽.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만일 어느 동물이 학대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신속히 달려가서 그를 구출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우리의 시대보다 앞서 있다면 달려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500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면 동물 학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겠나? 몇 세기 동안 도착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열차를 어떻게 달려가서 잡을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고양이의 가죽을 벗기고 있다고 해도 몇백 년 전으로 돌아가서 만일 내가 우유 한 잔을 마신 뒤에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면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고대에는. 어떻게 그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이게 참 복잡한 문제예요. 인간 윤리에서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러시아의 어떤 멋있고 미친 종파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마치 마차에서 모든 가축을 주었다고 한다. 동물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요. 나의 진화론적 시계가 약간 빠른지 또는 마부의 시계가 약간 느린지 여부를 내가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내 마차를 끄는 말을 끌어낼 용기가 있겠는가. 그렇죠. 가령 내가 어느 노동 착취자에게 노예제는 진화의 한 단계에 어울렸을 뿐이다 라고 말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리고 노동 착취는 진화의 현 단계에 어울리는 것이다라고 응답한다고 하자. 만일 영원한 잣대가 없다면 내가 그 말에 어떻게 대꾸할 수 있겠는가? 이 체스터턴의 관점에 따르면 상황 윤리는 좀, 설득력을 잃게 되겠네요. 윤리가 때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 윤리가 성립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영원하고 절대적인 잣대가 있어야 이게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이게 고유한 시각인지 조금 극단적 규범 윤리주의자인지 그 약간 헷갈립니다. 만일 노동 착취자가 현행 도덕의 배후에 있을 수 있다면 자선가가 그보다 앞쪽에 있지 말란 법이 있는가? 현행 도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잖아요. 그 500년 전에는 A라고 하는 게 옳았는데 지금은 A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500년 전의 시각을 갖고 지금 산다고 해서 어, 지금 어, 우리가 그를 비판할 수 있겠나 하는 말인가?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모든 도덕 규범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재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비건주의, 채식주의는 그건 굉장히 적당한 예를 들어서 이해가 돼요. 근데 모든 인간의 행위를 그런 범주로 어, 말하기 힘든데 절대 규범이 이건 근본적인 혁명이니까 그걸 고수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저 사람이 이야기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좀 더 보겠습니다. 문자적인 의미에서 언제나 도망치고 있는 도덕이란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늘 뒤바뀌니까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하게 된다면 그럼 도대체 인간의 도덕이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54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